안녕하십니까. 제10장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의 수준사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족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 성장의 개념에서 세 번째 과정인 상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경험적 가족치료는 상담 과정에서 가족의 어떤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명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발하게 행동하며 관점을 과거 사건에 대한 불평에서 문제 해결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가족 스스로가 명확한 상담 목표를 설정하기를 기대하고요. 또 개개인에게 상담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왜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히 언어로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인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이 같은 상황이라도 견해와 지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 의사소통의 불일치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지닌 불일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생각한 바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사티어는 가족 각자에게 자신들이 독특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스스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였고요.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따뜻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또 전체 가족의 성장을 위해 친밀한 가족관계가 필요하다고 또 역설하였습니다. 상담사의 주요 역할은 변화하는 어떤 가족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의 성장과 감수성의 어떤 정진을 통해서 가족의 기능을 향상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가족들이 겪은 경험 또 그리고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가족들이 갖고 있는 가족 규칙이나 가족 신화 이런 것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적인 변화는 행동적인 것만 아니고 내면 과정이 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경험이 상담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요소라고 보았고 그것은 상담사와 내담자의 첫 만남에서 시작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담사와 이 내담자 간에는 적당한 그러면서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또 상담사는 전문가의 어떤 역할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역량을 활용하여서 변화를 촉진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를 이렇게 지향하는 상담사는 정서적인 강도를 자극하기 위해서 면담에서 가족 조각 기법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언유, 재정의, 유머, 그리고 의사소통, 또 낮은 달법, 나를 주울한 표현 등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낮은 달법입니다. 나는으로 모든 표현하는 방법들이 시작되어야 상대에게 갈등이나 아니면 그 부정적인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고 그것을 상대에게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주어는 나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문제나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재정의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상담 기법 안에 치료 기법이 있는데요. 그
그것은 나의 영양권 이해, 또 가족조각, 은유,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영양권을 이해하려면 성장기 동안 지적이나 정서적 또한 신체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처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 인식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과 관계를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 연대기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가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나의 생활 연대기를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상황이어서 이렇구나 지금 불행하다 해도 사실은 그 그림을 그려보면 긍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주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많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려보면 나에게 긍정적이었던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또 내가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렸던 그 시점이 항상 같은 연결고리와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을 자기를 재정의하고 재발견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족 상담에 대한 상담 관련 기법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접근 이런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한 통찰과 재정리, 재정의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족 조각을 보면 어느 시점을 선택해서 그 시점에서의 가족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 감정 이런 것들 동작과 공간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기법이죠. 약간 연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가족 조각을 실현하다 보면 이러한 기법은 의사소통 유형과 근력구조, 경계선, 소속감, 또 개별화, 또 가족체계의 어떤 융통성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접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알고 또 느끼고 또 새로운 대처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은유는 직접 지시나 평가 대신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내담자에게 덜 위협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의 여지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지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내외적 자원을 감사히 생각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선택, 미래지향적인 것, 그리고 또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변화와 어떤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치료를 우리가 시도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티어는 감정의 어떤 전달을 강조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경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의미가 불일치하는 이중 메시지로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중 메시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며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상황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에서 유형별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의사소통의 유형별을 살펴보면 사티어는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회유형은 자신의 가치나 감정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넘겨주고 모두가 동의하는 말만 하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존중하지만 자신의 어떤 진정한 감정은 존중하지 않아서 자신이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상대방에게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그것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형은 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괴롭히거나 나무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발생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초이성형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합니다. 지나치게 상황만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초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료와 논리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만형은 즐거워하거나 익살스럽긴 한데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혼란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고 위협에 직면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또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함으로 주위를 혼란시키거든요. 그들의 어떤 행동하는 것과 언어적인 표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말의 의미나 내용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영혼이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예, 그것처럼 혼자 바쁘고 산만하고 또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치형은요. 자신이 중심이 되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또 가지고 또 접촉하고 연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직접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돌볼 줄도 알고 또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아는 위치에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를 지향하는 상담사는 상담 과정 중에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 조각 기법을 활용해서 경험하도록 하거나 또 의사소통의 어려운 점을 깨달아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변화하도록 돕는다면 아마 상담의 효과성은 훨씬 더 크게 증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공부한 회유형, 이것은 상황과 타인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시된 어떤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난형은 자기와 상황만 살피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초이성형은
상황만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살펴서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죠. 나도 다칠 수 있고 상대도 다칠 수 있죠. 감정이 전혀 배제된 상황만을 보는 유형 방식이 초이성형입니다. 그리고 산만형은 자기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상황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현실적이지 못한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정신이 혼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치형은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그것이 다르게가 아니고 일치되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도 살필 줄 알고 타인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자기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챕터는 다시 한번 기법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자, 회유형 보이시죠? 이 회유형은 자신이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는 상대방에게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유형입니다. 자, 비난형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힘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비난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세 번째 이 유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재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초이성형은 감정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료와 논리를 중요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만형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지체장애자가 아니고 소통 능력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치형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러한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 유형 방식을 제가 세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꼭 기억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활용도 있게 사용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담 기법에서 이 가족 조각 기법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진단적인 수단과 치료적인 수단으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1973년 칸토와 덜이 개발한 이래 탭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조각 기법의 어떤 주요 특징은 가족이 가진 자신의 어떤 가족 관계나 또 상호작용 패턴을 이 가족들을 활용해서 위치나 자세를 만들어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 조각 기법을 시행하려면
우선 조각가나 모니터나 연기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모니터 역할은 주로 상담사가 담당을 하고 또 조각가와 그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가족을 도와주고 또 지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조각 기법은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서 다른 가족을 갖다가 공간에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 표현을 덧붙이도록 요구하는데 이 가족 조각 기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주 위축된 상황에서 엎드려 있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 체계를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비유적으로 묘사를 해서 그 상황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 조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실현한 사람은 가족 조각을 만든 그 조각가도 물론 그 안에 현장에서 자신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마지막 조각을 다 만든 다음에 자신도 포함시켜서 그것을 연출합니다. 이것은 아동이 상담에 참가할 때 굉장히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언어보다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이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지각에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물론 어른들도 유용합니다. 가족의 어떤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조각 기법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족의 동의를 얻는 단계이고요. 둘째로는 조각가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가족 중 한 명을 조각가로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이 조각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가족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각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가족의 몸이나 얼굴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 조각가가 생각하는 가족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세요 라는 설명을 한 후에 조각을 만들도록 합니다. 조각가도 이 작품의 어딘가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들이 감정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조각으로서 가족 배치가 끝나게 되면 그 자세를 그대로 1분 정도 정지하도록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은 가족에게 자신들의 어떤 내면 감정과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 후에 상담사는 가족 개개인에게 조각하는 동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감정적 차원에서 많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로서 가족 조각 기법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은 문제의 나름대로 해답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경직된 가족이나 가족 전체의 어떤 힘이 미약한 가족에게는 은유적인 기법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상담에 임하게 되지만 자신들의 문제가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상담사는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가족에게 편안한 감정을 주고 또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유의 사용은 이러한 것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가족 조각을 할 경우에는 먼저 가족의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조각가가 아버지에게 부여한 은유의 표현이 자동차 엔진과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역할 해제라는 의식을 행하여서 경직된 가족이 조각 기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각 기법은 매우 상징적이고 또한 은유적인 것이므로 잘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신중하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을 할 때도 이것이 굉장히 효과성도 있고 유용하게 그 상담 장면에 활용될 수도 있지만 잘 훈련된 어떤 그런 전문가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지 서투른 사람들이 잘못 실행한다면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사는 가족 조각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료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조로서 이 가족 조각 기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그림 10-2 가족 조각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85페이지에 있는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조각 기법을 배웠으니까 이 김준호라는 K대 상경계열에 입학한 18세 남학생의 사례이니까 이것을 한번 해석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월 27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현재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아마 기말고사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재공지를 하겠지만 만약에 면대면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때 날짜를 잡아서 시험을 치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학습 과제나 이런 보고서 제출, 작성으로 대처한다면 그때 다시 재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이라는 큰 좌표 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길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